네, 지난 시간 저희 조작적 조건 형성과 관련해서 마지막 그 응용 부분, 활용 부분에서 그 도박 행동, 미신 행동 설명드렸습니다. 도박 행동은 뭐 제가 뭐 우리 보상 경로, 뇌와 행동과 관련해서 보상 경로 얘기했던 그 내용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렸고, 미신 행동은 저희 교재 33쪽 보시면 우리 그때 TV 시청과 공격성 간의 관계, 인과관계인가 상관관계인가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했었죠. 뭐 지금 제 얘기를 들어도 좋고 뭐 그 33쪽 펴서 다시 확인해도 좋은데, 제일 마지막 줄에 보시면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미신이나 징크스 등을 포함하여 유사 심리학이 횡행하게 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했는데, 여기서 바로 미신과 징크스가 바로 도구적 조건하에서 의해서 생긴 행동이다. 바로 이 미신 행동의 예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비둘기 상자를 여러 개 두고 비둘기를 거기 집어넣고 스키너가 직접 한 실험인데, 뭐 스키너란 사람은 뭐 교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조작적 조건과 관련해서 손다이크와 함께 또 유명한 심리학자요. 비둘기 상자에다가 1분에 한 번씩 먹이를 그냥 주는 거예요. 그 상자 안에서 비둘기가 뭘 하는지는 보지도 않고 그냥 이유도 없이 시간을 보면서 1분마다 던져주면은 나중에 그 상자에 있는 비둘기가 각각 어떤 고정된 어떤 하나의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더라. 결국 그 행동이, 특정한 그 비둘기 행동이 예를 들어서 제자리를 뱅뱅 돈다든지 뭐 특정한 그 상자의 어떤 부위를 쫀다든지 날개를 퍼덕인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우연히 먹이 주기 전에 그 행동이 나타나 가지고 그 행동 이후에 먹이가 주어지니까 행동 이후에 그 결과가 그 행동을 강화시킨 거예요. 그러한 경험이 두 번, 세 번 반복되니까 이 녀석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시간을 벽을 쫀다든지 뱅뱅뱅 돈다든지 날개를 퍼덕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분마다 먹이가 들어오니까 그 행동 할 때마다 또는 그 행동 하는 중에 먹이가 주어지니까 계속 그 행동이 강화되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비둘기에게도, 그죠, 인간에게만 인과관계가 없는 그런 미신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서도 그런 미신 행동을 볼 수 있다. 즉 우리가 미신 행동이라 부르는 그런 행동 또는 행동을 하려는 그런 경향성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바로 유기체, 뭐 생물계의 다른 동물들과 함께 공유하는 그러한 어떤 진화의 산물로서의 특성이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뭐 미신 행동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 교문에다가 엿을 붙인다든지 뭐 그런 걸 하기도 했었고, 우리 그 스포츠 선수들이 많이 갖고 있는 미신 행동, 또 뭐 징크스라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행동 이후에 어떻게 옷을 안 빨아 입고 갔는데 내일을, 아니면 뭐 뒤집어 입고 갔는데, 아니면 그날은 안 씻고 갔는데, 또는 면도를 안 했는데 게임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이거나 승리를 했다. 그런 일들이 인과관계가 없는데 몇 번 반복되어지면은 그것이 징크스라는 이름으로 강화되어서 꾸준히 나타나는 것이 바로 도구적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행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이건 다른 동물들과 다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바로 생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화생물학적으로 그렇게 그 근원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한 행동 경향성입니다. 자, 우리 첫 이 뭡니까, 다중기억 체계라 해서 크게 서술기억, 비서술기억 요만 소개했었죠. 이 세부적인 것들은 뭐 우리가 다루려면은 너무 전문적이고 뭐 내용도 복잡하고 하니까 그냥 크게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으로 나눌 수 있다는데, 앞서 본 고전적 조건 형성이 비서술기억에 포함된다 얘기를 했었고요. 지난 시간까지 봤고 조금 전에 얘기한 바로 조작적 조건 형성 또는 도구적 조건 형성이라 하는데, 조작적 조건 형성은 바로 여기에 해당해요. 여기. 그러니까 고전적 조건 하나, 조작적 조건 하나 다 비서술 기억이다라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다음
기억에 대한 현대 심리학적 관점입니다. 이 4번부터는 제가 이 학습과 기억이라는 이 5장 시작할 때 그런 얘기도 언뜻 했습니다만 이 4번부터는 기억을 분류하는데 지금 이제 기억이 여기 있으면 감각기억, 요 그림에 보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에서 이래 나오는데 이 기억을 분류함에 있어서 그 기억이 어느 만큼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나눈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도구적 조건화, 고연 조건화가 포함된 비서술 기억, 그리고 서술 기억은 바로 기억되어지는, 학습되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눈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고 있는 이 감각 기억이다, 단기 기억이다, 장기 기억이다라는 것을 요 세 개를 각각 살펴볼 텐데 이러한 개념들은 소위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이라 부를 수 있는 어떤 현상, 기능들은 여기에 해당하는 기능들이 아닙니다. 이 비서술 기억, 여기는 뭐 점화, 비연합 기억 이런 것이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다룰 수 없고 넘어가고 우리가 살펴본 고전적 조건화나 조작적 조건화라는 것에는 또는 고전적 조건화로 인한 기억이나 조작적 조건화로 인한 기억이라는 것에는 감각 기억이니 단기 기억이니 장기 기억이니 하는 그러한 현상이나 기능, 그런 개념을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부터 좀 살펴보겠다는 그런 4번부터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은 기억의 지속 시간에 따라 나누긴 했지만 그거는 다 이쪽 서술 기억과 관련된 이야기들입니다. 개념들입니다. 기능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처리 접근에서 인지심리학은 인간의 소위 정신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인 그런 기능 현상에 대해서 즉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과정을 설명해 보고 싶은데 그것이 관심 있는데 모델을 빌려오기를 그죠? 컴퓨터가 계산하는 달리하면 컴퓨터가 정보 처리하는 그 모델을 빌려와서 인간의 내적 과정 여기서는 이제 기억 학습을 그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인지심리학적 관점이고 바로 인지심리학적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란 것이 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인간의 소위 내적 과정, 즉 정신적이다라고 이름 붙이는 현상, 기능, 사고라고 이름 붙이는 그러한 것들은 다 언어적인 형태로 일어나는 생각과 사고, 정신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서술기억에 해당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까지 살펴본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고전 조건화나 조적적 조건화가 포함된 이 비서술 기억은 어떤 것을 모델로 하느냐. 물론 정보 처리 접근 방법에서 즉 컴퓨터의 계산하는 그 과정을 모델로 삼아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주로 생물학적 모델을 가지고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생물학적 모델이라면 생물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을 우리가 뭐 앞에서 그 실험 연구법을 배웠듯이 그렇게 독립변을 조작해서 종속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하기에는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로 동물 모델들을 많이 씁니다. 바로 생물학적 모델들을 많이 씁니다. 그렇다면 분명 다른 동물하고 우리하고는 차이도 있지만 그죠?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볼 때 분명히 공통된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동물령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조심스럽게 일반화해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 처리 입장에서 하는 인지심리학은 바로 현재 뭐 인공지능이다 하는 것이 가장 이제 인지심리학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그런 구현된 것이 될 텐데 이런 인지심리학의 정보 처리적 관점은 컴퓨터를 모델로 삼아서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그런 모델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포함시키지 않았었고 거기에다 포함시키기도 힘들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구현하기가 힘듭니다. 왜? 생물은 자연이라는 현상 안에서 영겁의 세월을 거쳐서 그렇게 진화되어 와서 현재 이러한 모습을 인간이든 동물이든 공통된 점도 있고 각 종들마다 또 그런 특유한 점도 있는데
컴퓨터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정보 처리 중에서도 바로 언어적인 사고 기능, 정신 기능, 그것을 기기에다가 전자칩에다가 그죠? 전기 신호로 구현해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 다른 동물이나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 유사성을 찾기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즉 이 부분에 제한됐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뭐 언어적인 서술 기억에만, 다른 동물 같은 경우에도 서술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같은 언어적인 그런 서술 기억은 아닐 텐데 바로 언어적인 서술 기억에만 국한된 그러한 설명이 되기 쉽고 그런 한계를 지닙니다.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적 접근이라는 것은. 그런데 요즘 이제 뇌니 생물이니 하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여기에 흡수되어서 인지심리학의 그런 인공지능이라든지 거기에 많이 흡수 통합되어서 그것을 실제로 인공지능, 인간의 유사한, 즉 인간의 유사한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구현할 수 있는 만큼 인간을 이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많이 통합시켜서 구현하려고 하지만 그 한계가 영겁의 그런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소위 인위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구현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소원하고 과연 구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가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적 접근, 즉 컴퓨터를 흉내내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지금 AI가 어느 만큼 구현할 수 있고 구현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한계와 가능성의 근본적인 그런 결정 요인하고 관련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을 생물로 보지 않고 기계로 취급하는 것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바로 인지심리학의 정보처리적 접근이 가장 그 특성이 뚜렷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그렇게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을 구현하려고 하고, 인공지능의 한계가 바로 생물학적 그러한 모델 또는 시스템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구현이 그런 한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4번부터는 아까 서술기억 중에서도 인간의 언어적 서술기억, 즉 우리는 모든 그런 사고, 소위 마음, 정신이라는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 다 언어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거기에만 국한해서 얘기하는 학습 혹은 기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고, 앞서 봤던 고전 조건화, 도구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즉 인간과 동물이 다 공유하고, 아메바 아시죠? 단세포 생물로 이루어진 아메바도 고전적 조건화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그 진화 생물학적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죠.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 고전 조건화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접근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든 모르든 생물학적 그런 시스템이 진화의 사물로 갖추고 있는 그 특성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 공유하고, 바로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평생 사는 동안에 우리 삶에 보이지 않게, 제가 그 비유를 빌어와서 얘기하자면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런 부분처럼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바로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포함된 비서술 기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의식하는 것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의식하는 나가 전부 다라는 그러한 생각에 늘 잡혀 있다랄까 착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 얘기한 서술기억 중에 언어적인 서술기억이 전부 다라고 생각해 왔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플라톤의 이데아, 관념주의자다가 보는 세계관, 인간관, 그리고 데카르트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이원론, 그 뿌리가 바로 그러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빙산 위에 드러나는 우리가 소위 자각한다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왔던 거죠. 왜? 그 당시에는 무의식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 통찰이랄까 그런 것들이 지금만큼 되지 않았고 부족했으니까. 그리고 그러한 관점을 공유하는 것이 서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그죠? 그러한 인간 중심주의적인 또는 자아 중심주의적인 또는 휴머니즘, 인본주의라 부르는, 우리 심리학파 중에서도 인본주의라는 거 배웠었죠. 인본주의라 부르는 그러한 관점의 반기를 든 사람들이 바로 마르크스라는 유물론자고
니체라는 철학자고 우리 심리학과 관련해서는 프로이드고 언어학과 관련해서는 소실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했는지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뭐 이제 다음 기회에 얘기할 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얘기를 하고 자, 그 정도로 여기서 바라보는 지금 학습 기억이라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 접근에서 먼저 부호화가 일어나고 저장이 일어나고 인출이 일어나는 이러한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호화한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저하고 이렇게 활자상으로 그리고 이게 음성 그죠? 구두상으로 이렇게 서로 정보를 주고 받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소위 이렇게 학습할 때 정보를 이제 정보 처리 입장에서 입력할 때 그걸 여러분이 우리 그때 표상이라는 단어 얘기했죠. 결국 신경계를 통해서는 활동 전이 전기신호 화학신호가 될 텐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표상되어진다. 우리 그 환상제 할 때 신체 표상하면서 표상이 무슨 의미인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표상되어지는 것을 여기서는 부호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이제 저장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기억하면 저장만 생각하는데 사실 부호와 저장, 인출 다 이거 기억 또는 학습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기억은 또 이것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것은 기억이 형성된다는 얘기고 기억이 형성되어야지만 우리가 뭘 배운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과 기억은 같이 동전 양면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소위 기억이라는 것은 그냥 어디 이렇게 저장해 둔다.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이제 저장, 기억이라 하면은 저장이라 생각하는 그러한 단계. 그다음에 나중에 인출, 즉 출력해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야 나는 시험 공부를 하는데 아 그게 잘 안 외워져. 그 뭐죠? 부호화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나는 실컷 외워도 금방 까먹어 버려. 저장이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시험지 내고 나니까 답이 생각났어. 뭐요? 시험 볼 때 인출이 잘 안 됐다니. 이거 다 기억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들이죠.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나눌 수 있고요. 자, 그럼 이걸 구조면에서 지금 얘기한 이거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나눈 거예요. 우리 앞에 그 첫 장에 그리고 둘째 장에 첫 장이죠. 둘째 장은 연구 방법론이었고 첫째 장에 그러한 그 접근법과 관련해서 기능주의 접근법 그리고 분트의 구조주의적 접근법 그리고 또 뭐 행동주의적 이런 거 봤었죠. 바로 첫 번째는 바로 기능주의적 접근법에서 지금 이 아까 서술기억 중에 언어적 서술기억에 관한 것을 나눈 것이고 두 번째 여기는 구조주의적 접근법에서 구조적 측면에서 나누기를 감각기억, 단기기억, 장기기억 이렇게 저장소 개념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이제 외부 자극이 주어지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활자를 보고 제 음성을 듣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외부 자극이죠. 그것이 감각기억으로 뭐 부호화된다. 그래서 단기 기억상에 표상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각 단계들마다 기능적으로 이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단기 기억에는 말 그대로 단기니까 짧은 기간 동안 저장된다. 장기 기억은 오랫동안 저장된다 해서 금방 부호화, 저장, 인출 이런 단어를 이러한 화살표와 관련해서 화살표와 관련된 과정 그리고 이러한 저장소 개념의 구조적 측면과 관련된 그러한 각 단계마다 그런 말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한 것을 이제 시험에 답안지로 쓴다 할 때는 그것이 기억한 걸 현재 내가 기억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짧은 시간 인출해낼 때 그것을 이제 우리는 회상 이렇게도 부르고 인출이라고 부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반응한다, 뭐 답을 한다, 대답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런 저장소 개념의 구조적 측면 표시하고 화살표에서 입력, 출력까지 이렇게 표시하면서 요 각각 단계와 관련해서 뭐 부호와 저장, 인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뭐 어느 화살표가 부호하고 어느 화살표가 인출이고 어느 화살표가 저장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안 꼼꼼하게 이렇게 딱딱 매치시켜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반응하는 단계에서는 인출이라 부를 수 있고요.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 감각 기억에 담겨져 있을 때는 저장이라 부를 수 있고 그것이 외부 자극이 감각 기억으로 그리고 단기 기억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과정은 뭐 부호화 얘기할 수 있고 뭐
네, 부호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감각기억 보겠습니다. 감각기억은 입력되는 정보가 감각기간에 짧은 기간 유지된다는 거. 너무나 짧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만큼 이 감각기억 안에 저장소에 많은 내용이 저장되어 있는지는 알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그것을 어느 만큼 감각기억에 저장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뭐 다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생략도 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거기에 감각기억 안에 있는 내용이 어느 만큼인지를 알아보는 실험 절차와 그 실험을 통해서 소위 참가자, 피험자가 그 기억 정보를 출력하는 그 과정 속에 이미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감각 기억인지 단기 기억인지 구분하기가 실험 방법상 그것이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또 제외했고 우리가 뭐 그 실험 절차가 어떻고 그 실험을 통해서 뭐 몇 개의 감각 정보가 있었고 없었고 이거는 우리 부차적인 문제라서 뭐 전체적인 내용을 다 다루지 못하니까 제가 생략도 했습니다. 사실 감각 기억에 보관되는 것은 의식하지 못하는 비서술적 기억 정보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감각 기억을 확인하는 절차 자체가 이미 단기 기억이나 장기 기억과 관련된 특히 단기 기억과 관련된 그런 서술 기억이 그게 어, 섞여 버리니까 그것이 진정한 단기 기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감각 기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단기 기억을 보는 이런 실험일 수도 있다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우리가 다룰 필요 없고 어쨌든 감각 기억이란 것이 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시각이 되었던 후각이 되었던 촉각이 되었던 미각이 되었던 그런 감각 수준에서 우리 앞서 감각, 지각, 인지 이런 거 배웠었죠. 그래서 감각 수준에서 아주 짧은 기간 유지되는 것을 감각 기억이라 하고 이런 감각 기억 중에 선택적 주의가 그 중에 일부 어텐션, 일부 주의가 일어나면 그래서 일부분 주의가 일어난다 해서 선택적 주의라는데 선택적 주의가 일어나면 이것이 단기 기억, 쇼터 메모리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 단기 기억은 말 그대로 짧은 기간 동안 저장된다 해서 단기 기억이라 하는데 이 단기 기억은 뭐 딱 획일적으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를 들어서 뭐 1분이다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없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 1분 정도로 생각하고 짧게 보는 사람은 뭐 몇십 초까지가 단기 기억이다. 그 이후로는 다 장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막 5분까지는 단기 기억이고 그 이후로는 장기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대부분 통상적으로 한 1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1분 미만은 단기, 1분 이상은 무조건 다 장기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 그래서 외부 자극이 감각 기억으로, 감각 기억이 단기 기억으로 이런 것들 뭐 부호화 과정이다 얘기할 수 있고 각각의 저장소로 넘어가고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을 저장 그리고 나중에 단기 기억을 통해서 장기 기억에 있는 내용까지 끌어와서 반응할 때를 인출 뭐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기능과 관련된 세 단계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 단기 기억에 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단기 기억은 지속 시간은 채 30초도 되지 않는 것이 밝혀졌다. 여기서 교재 돈 30초 하는데 이것은 획일적으로 뭐 30초 딱 정해놓고 30초 넘으면 40초는 단기 기억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이것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저는 제가 또 읽어본 다른 그런 책들에서는 한 1분 내외로 그렇게 잡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30초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런 실제 실험한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단기기의 용량은 얼마냐? 용량은 7 플러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뭐 예가 있는데 우리 지금 그걸 뭐 직접 해볼 여유는 없을 것 같고 뭐 하더라도 뭐 그죠 확인하기도 그렇고 한데 여러분이 한번 교재 나오는 그런 절차들 한번 보시고 교재 한번 볼까요? 이게 네, 지금 206쪽에 보시면 단기 기억의 용량이라서 밑에 보면 P, T, G, O, J, R, S, M, F, L, B 이제 영어라서 뭐 우리 한글 가나다라도 해도 될 텐데 그때 뭐 한자를 해도 될 테고 이것을 쭉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거든요. 이것을 쭉 불러주고 뭐 순서와 관계없겠죠. 하여튼 11개를 불러주고 여러분은 이제 그 듣고 그다음 째 그것을 적어보라. 들은 것을 적어보라 하면은 여러분이 30초 내에 그것을 회상해낼 때 그 개수가 많게는 9개까지 11개에서 9개까지 적게는 5개까지 정도 평균 그 정도의 기억을 다 회상해내는 거예요. 즉 인출해내는 거. 11개 다 해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예외로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 평균이 이 개수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거 7을 뭐 매직 넘버를 합니까? 뭐 그렇게 불러요. 7이라는 숫자를. 요즘은 또 7개가 아니라 5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다. 이런 또 내용의 그런 또 소개되고 하는데 뭐 저희 교재는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개 정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30초나 1분 더 지나면은 이 숫자는 확 줄어들겠죠. 이건 매번 불러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불러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불러주고 난 다음에 한 번 본인이 뭐 읽어도 되겠죠. 그런 다음에 덮어놓고 기억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분 이상 지나게 되면은 이제 뭐 평균 7개까지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 기억은 30초. 예, 우리 교재도 한 30초 정도고 그리고 그때 용량은 7개 플러스 마이너스 2다. 해서 바로 예전 전화번호 지금은 핸드폰 번호가 몇 자리예요? 4자리, 4자리, 8자리, 11자리 맞죠? 앞에 3자리, 4자리, 7, 8, 9, 10, 11자리인데 사실 앞에 3자리는 예전에는 뭐 앞에 3자리가 한 두세 개가 됐나요? 다른 번호가 016도 있었고 010도 있었고 016 말고 또 뭐가 있었더라? 오래돼서 제가 벌써 기억이 미난데 지금은 뭐 다 그죠? 다 010이죠. 뭐 특별한 경우 010이 아닌 경우가 있나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010으로 다 이제 통일된 걸로 아는데 010은 굳이 외울 필요 없죠. 그럼 뒤에 남았는 4자리 4자리가 거의 7개에 가깝죠. 그래서 그 숫자가 그렇게 전화번호 숫자도 이 단기 기억 용량에 맞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고 그리고 우리 자동차 번호판 같은 것도 보면은 7개 부분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야. 만약에 숫자가 뭐 3개, 2개, 4개 이렇게 된다면은 그 숫자의 조합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전화기마다 다 번호를 할당할 수 없을 테고 자동차마다 다 번호를 할당할 수 없을 테고 너무 많으면은 그걸 다 외우지 못하잖아요. 그죠? 요즘은 뭐 핸드폰이 있어서 외울 필요도 없지만 그래서 급하게 우리가 단기 기억을 이용할 경우에는 너무 길면 자동차 번호판이든 뭐 그러니까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도 못 외우니까 그 숫자를 7개 가깝게 그렇게 만든다고 합니다. 자, 용량 제한을 극복하는 방법은 그런데 지금 7개라는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7개가 아니라 더 외울 수 있는 방법은 그걸 덩어리 짓는 거예요. 여기서 청킹 해서 뭐 번역하여 이제 군집화 덩어리 짓기 이렇게 번역하는데 예를 들어서 숫자가 되었던 뭐 철자가 되었던 어떤 정보가 아니면 뭐 어떤 단어가 되었던 뭐 사과, 배, 딸기, 뭐 책상, 뭐 연필, 어항, 뭐 그죠? 안경 뭐 이런 식의 단어가 있다면은 그걸 그죠? 7개씩 7개 또는 뭐 5개도 괜찮겠죠? 뭐 해서 덩어리 짓는 거예요. 그러면 쭉 불러주는 단어를 가지고 사과, 딸기, 배는 과일이니까 우리 먹는 거니까 같이 묶고 뭐 연필, 뭐 책상, 뭐 노트 이런 것들은 우리 소위 이제 학용품 또는 뭐 학습 우리가 소위 이제 공부하는데 관련되는 것이 같이 묶고 뭐 안경,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먹는 것도 아니고 또 그좀 또 당장에 뭐 안경 같은 경우도 뭐 공부하는 경우에 쓰지만 또 그건 또 따로 이렇게 잡화란 이름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묶어버리면은 즉 청킹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 묶었던 청킹 안에 뭐 7개 혹은 5개, 두 번째 묶었던 청킹 안에 7개, 5개, 세 번째 묶었던 청킹 안에 7개, 또 청킹 안에 7개 하면 이 청킹을 7개까지 또 우리 기억할 수 있어요. 단기 기억으로. 청킹을 7개까지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적게는 청킹 5개, 많게는 청킹 9개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청킹을 이렇게 또 7개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 청킹 안에 있는 7개, 7개, 7개 곱하면 70, 49에서 거의 50개까지 외울 수 있죠. 이래 되면은 낱개로 외울 때보다 단기 기억
그 용량이 7이라는 이 매직 넘버를 이용해서 그 구체적인 개별 그런 암기되어지는 항목을 엄청나게 늘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위 서술기억과 관련해서 우리가 언어적으로 접근하고 언어적으로 기억하고 학습하게 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잘 학습하고 기억하고, 즉 부호화를 잘하고 저장을 잘하고 인출을 잘하고 하는 그러한 니모닉스, 기억술에 해당하는 거죠. 이 청킹 짓기가. 이 청킹 짓기도 그런 식으로 덩어리를 하면은 그 덩어리 숫자가 7개까지 플러스 마이너스 2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것이 단기 기억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작업 기억이요. 작업 기억은 상대적으로 단기 기억, 장기 기억보다는 근년이라 해서 뭐 1, 2년 전 얘기는 아니고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후에 도입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작업 기억 안에 단기 기억을 포함시켜서 여기서는 단기 기억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요즘 그렇게 써요. 아까 그림에서는 보면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하고 여기 자극 기억이란 말이 이제 없죠. 이건 이제 뭐 1968년 같은 여러분 뭐 태어나기도 전 여러분 부모님들이 태어나실 때쯤 같은데 그때 이제 소개된 이러한 그 정보 처리 모형인데 이후에 이제 작업 기억이라는 기능과 관련해서 이러한 개념을 이름을 짓고 단기 기억을 대신한다. 자, 단기 기억은 조금 전에 어떤 저장소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기억들은 기능적 측면에서, 즉 정보 처리 접근에서 이렇게 과정상 부호화 저장 인출이라고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죠?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저장소란 개념 의미로 감각, 단기, 장기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작업 기억은 바로 기능적인 측면과 저장소라는 의미를 같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앞에서 단기 또는 장기는 그냥 저장소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이름 붙인 거라면 이 작업 기억은 저장소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이 합해진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기 기억이 여기에 포함되고 단순히 짧게 저장하는 그러한 저장소 이외에 여기 보다시피 바로 조작, 다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용을 유지하고 또는 여기 더 보태자면은 갱신이라고 번역하는데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이 자극 기억이라고 얘기한 죄송합니다. 자극 기억 내에 짧은 기간 동안 저장하는 단기 기억에 해당하는 저장소의 내용들을 서로 비교도 하고 대조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처리하는 이런 역할이 자급 기억이에요. 그래서 자급 기억은 조작, 유지 여기는 없지만 제가 뭐 보태자면은 업데이트, 갱신 또는 비교, 대조하는 처리도 하고 바로 그런 조작, 유지, 비교, 대조, 업데이트, 갱신하는 대상이 되어지는 바로 정보를 단기 기억의 저장소 개념에 해당하는 EV, 바로 언어 정보를 또는 시간과 시간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공간과 우리가 보는 것. 예, 이 시자는 시간 공간 할 때 시가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것, 보고 있는 것과 공간 내에서 주어지는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짧은 기간 저장하고 그것을 좀 전에 처리라는 이름으로 제가 여러 가지 나열했던 그러한 기능적인 측면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 구사한다. 예,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 것이 작업 기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앙 처리자라고 이렇게 또 어떤 그런 기능과 관련해서 실제 한다기보다는 기능과 관련해서 이러한 중앙 처리자라고 그렇게 모델링을 해서 그 자급 기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급 기억 모형을 해놨죠. 그래서 자급 기억은 꼭 조직의 CEO와 같은 역할을 해요. CEO가 Chief Executive Officer 해가지고 예전에 바로 제가 갖고 있는 개념은 예전에 우리 사장님 했죠. 야, 그 회사 사장님 누구야? 이 가게 사장님 계십니까? 할 때 바로 사장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요즘은 사장님 하지 않고 뭐 CEO라 하는데 CEO가 여러분들이 이제 한 큰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니까 예전에 사장님 하면 딱 한 분이 다 모든 걸 이제 통과하는 식으로 그렇게 불렀다면 요즘은 CEO 여러분들이 그렇게 통과하니까 CEO하고 저 사장님하고는 뭐 좀 개념이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CEO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작업기억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CEO가 하위 부서의 중요 지책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소통도 하고 그 하위 부서에서는 또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소통을 하고 그러면 이 CEO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는까지는 세세히 몰라도 그 중간 과정을 통해서 다 그 정보를 계속 소통하고 공유해야지만이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이 조직이 어떻게 돌아갈지 결정도 내리고 계획도 하고 뭐 수정할 바가 있으면 수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자극 기억은 CEO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CEO와 같은 역할 안에는 저장소 개념으로서 단기 기억과 같이 이렇게 언어 정보나 보는 것과 공간과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저장하고 그 내용들을 가져와서 조작, 유지, 갱신, 비교, 대조하는 처리도 한다. 이렇게 얘기집니다. 3장 뇌와 행동에서 전전두 피질 제가 소개했죠. 보상 경로의 종착 지점이 전전두 옆 전전두 피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전전두 피질과 관련된 얘기 뇌와 정서 얘기하면서 또 전전두 피질이 뭐 스트레스로 인해서 망고지기 쉽다. 코티졸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해서 망고지기 쉽다. 그 경우가 PTSD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 중 하나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저 전전두엽이 정상적으로 기능해야지만이 편도체가 비정상적으로 과활성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얘기했는데 바로 전전두엽, 전전두 피질이 하는 기능이 자급기억에 해당한다고 그게 얘기집니다. 그래서 달리 얘기하면 자급기억과 관련된 자급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기능과 관련된 그러한 내부위가 어디지 할 때 전전두 피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자극기억. 그다음 장기기억입니다. 아까 이 그림에서 세 번째 해당하는 장기기억. 네, 장기기억. 장기기억과 관련된 중요한 특성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소개를 하는데 먼저 장기기억은 인출 단서가 중요하다. 아까 부호하고 저장하고 인출하고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었죠. 기능적인 측면에서 정보 처리 접근과 관련해서 뭐 인출이란 말은 또 달리 회상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서 이제 인출 이라 하는데 인출 단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뭐 이제 뭐 시험도 이제까지 그죠 10 몇 년 이상 거의 20년 20년 10여 년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시험 많이 봐왔죠. 그리고 곧 이제 또 주중간고사이기 때문에 시험 보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뭔가 답안을 쓰려고 한다. 즉 회상한다. 달리하면 말 그대로 여기 말 그대로 인출을 해내려고 하는데 그 질문에서 또는 객관식이라면은 선택할 수 있는 항목에서 아니면 주관식이라면 질문에서 뭔가 내가 답과 관련된 것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런 정보 때문에 결국은 인출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질문이 어떻게 보면 주관식이나 객관식은 질문이 인출 단서를 품고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식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또 1번, 2번, 3번, 4번에서 요즘 오지선다도 있는데 이 1번, 2번, 3번, 4번 선택사항이 또 하나의 인출 단서인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인출 단서가 더 많기 때문에 주관식보다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주관식은 그죠? 질문만 주어지고 그다음 이제 뭐 그런 예시가 없으니까 인출 단서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주관식이 어려워요. 만약에 주관식 서술 같은 경우에는 답안에 인출해야 될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쭉 풀어서서 뭐 전체적인 그런 스토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더 많은 것들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주관식 담답보다는 또 그것이 더 어렵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객관식이든 단답이든 뭐 서술이든 간에 그것들이 인출 단서가 많다면은 그리고 인출 단서가 뭔가 독특한 특징 즉 다른 정보보다는 그 인출 단서가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정서적인 어떤 정보가 많이 담겨 있다면은 훨씬 회상해내기에
아까 뭐 시험 보는 장면에 적용하자면은 답을 생각해내기에 수월해요. 아까 장기 기억은 그죠? 아까 우리 교재에 나온 대로 하자면 30초 이상이 돼야 되면 다 장기 기억이에요. 저는 아까 뭐 제가 읽어 오던 책에서는 한 1분 정도를 했는데 우리 교재들은 이제 30초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30초만 지나면 다 장기 기억이에요. 그러면 1분도 장기 기억이 예, 30초 1분 어쨌든 자, 뭐 10분도 장기 기억이고 1시간도 장기 기억이고 1년도 장기 기억이고 여러분 같은 경우에 20년 전도 장기 기억이에요. 뭐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70년, 80년 된 기억도 장기 기억이에요. 그래서 그 장기 기억을 끌어낼 때, 그죠? 아까 시험상과 관련해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객관식이든 뭐 단답형 서술형이든 그러한 장기 기억을 끌어낼 때 인출 단서가 어떠한 특성을 지니느냐, 즉 인출 단서가 내가 많이 사용할 수 있느냐, 인출 단서가 나한테 많으냐, 나한테 많이 주어졌느냐, 아니면 인출 단서가 가진 어떤 특성이 그 내가 회상해내려고 하는 그러한 장기 기억 내용과 관련해서 인출 단서의 특성이 아주 정서적인 그런 정보가 많이 담겨 있느냐, 이런 것들이 장기 기억을 인출하는데, 회상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많은 기억 중에서 어떤 특정 기억을 콕 집어내서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 뭐 기억나는 것 하면은 주로 당장에 단기 기억상에 떠오르는 것 몇 가지 얘기를 할 게 있지만, 시간을 또 찬찬히 생각해 보면은 장기 기억에 있는 걸 끌어와서 장기 기억에 있는 걸 끌어와서 단기 기억 얘기할 수 있는 게 엄청난 숫자가 될 거예요. 뭐 몇 년 전은 아니고 한 10년,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한 사람의 보통 평범한 한 사람의 장기 기억의 용량이 얼마일까? 아까 단기 기억의 용량은 7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데 장기 기억의 용량이 얼마일까 했을 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있는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 메모리를 다 합친 것보다 많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뭐 그 어느 만큼 차이가 있는지 더 많이 더 적은지 모르지만 하여튼 장기 기억의 용량은 거의 무한하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요. 그 특별한 경우에 우리가 가끔씩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경우에 보면은 정말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억 용량을 기억을 해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 이제 훈련에 의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뇌와 행동에서 배웠던 가소성에 의해서 뇌의 그런 구조가 변해가지고 그 많은 정보들을 담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도 뭐 장기 기억, 무한하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무한하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특별하게 기억을 많이 한 사람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단기 기억은 7 플러스 마이너스 이지만 장기 기억 같은 경우는 이것이 거의 무한대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많은 기억 중에서 어떻게 현재 내가 지금 답해야 하는 것, 아니면 여러분이 수시로 그죠? 단기 기억상에 바로 내가 현재 의식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끌어내냐는 거. 내가 현재 언어적으로 의식할 수 있는 서술 기억들을 다루는 것이, 그러한 기억들을 인출해내는 것이, 그러한 기억들을 회상해내는 것이 바로 좀 전에 봤던 전전두 피질의 자급기억이거든요. 그 자급기억이 아까 단기 기억을 대신한다고 했잖아요. 그 개념상.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끌어낼 수 있느냐? 아까 구체적으로 시험 보는 상황을 예를 들었는데 바로 그 답은 인출 단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내는 인출 단서가 어떠냐에 따라 장기 기억의 그런 회상, 인출이 영향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기억 정보들, 장기 기억이라 얘기하는 그런 기억 정보들은 서로 우리 또 그물망처럼, 그죠? 요즘 뭐 그런 뉴럴 네트워크에서 신경망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어쨌든 그물망처럼 그렇게 얼기설기 그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얼기설기하고 촘촘하고는 반대말인데 어쨌든 그물말처럼 그렇게 조직화되어 있다. 서로 뭐 연결되어 있다. 연합되어 있다. 예, 연합되어 있다가 또 좀 더 전문적인 용어인데 연합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우리 뇌와 행동에서 봤듯이 신경세포들이 시냅스에 의해서, 그리고 신경세포 하나가 여러 많은 다른 신경세포로부터 시냅스를 맺고 있는 숫자가 적게는 1000개, 많게는 10,000개까지 있으니까 바로 그런 시냅스 연결망에 의해서 바로 뇌가 거물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해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이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장기 기억상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그런 정보들이 연합망으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중에 어떠한 매듭을 잡아당긴다면, 바로 인출 단서가 있다면은 그 매듭을 쭉 잡아당기면 그 매듭과 연결되어 있는 거물망의 매듭과 연결되어 있는 다른 매듭들도 찍 딸려오는 것처럼 바로 인출 단서가 많거나 또는 인출 단서가 독특하다면 그 인출 단서에서 다른 정보들도 같이 끌어내진다, 인출되어진다, 회상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장기 기억을 회상해내는 데는 인출 단서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회상에 있어서 인출 단서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호화할 때도 인출 단서가 중요하다. 가능한 한 많은 인출 단서, 그리고 중요한 특성을 가진, 일례로 아까도 반복해서 얘기했듯이 정서적인 정보가 많이 담겨진 그런 인출 단서를 가지고 기억하게 되면은 부호화도 잘 되고 저장도 오래되고 인출도 잘 되고. 그래서 회상을 잘 하려면, 인출을 잘 하려면 저장도 잘 되어야 되고, 저장을 잘 하려면 부호화도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자 또 시험 얘기해서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는 당장 와닿는 직접적인 예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자꾸 그 예를 드는데, 시험을 잘 보고 싶다. 즉 인출을 잘하고 싶다. 회상을 잘하고 싶다. 기억을 잘 해내고 싶다죠. 그러려면 저장을 잘 해야 돼요. 저장을 잘 하려면 부호화를 잘해야 돼요. 부호화를 잘 하려면 바로 지금 2번, 3번에서 나머지도 보겠지만 첫 번째 인출 단서를 잘 사용해야 돼요. 인출 단서를 잘 사용하려면은 여러분 지금 수업 중에 그죠? 여러분이 이미 갖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서의 장기 기억, 그리고 제가 이러쿵저러쿵 그죠? 뭐 저 나름대로 뭐 상황극도 만들기도 하고 교재 있는 내용도 얘기하기도 하고 교재 없는 것도 제가 뭐 동영상이나 또 이런 것들 같이 보기도 하고 제가 또 이렇게 저렇게 뭐 얘들을 얘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 그 전체 맥락 속에서 맥락, 연결, 상황 속에서 이런 인출 단서를 거물처럼 얼기설기 맺는 그런 부호화를 잘 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수업에 그죠? 저와 함께 같이 소위 흔히 하는 말로 집중해서 그죠? 어텐션, 주의가 쭉 유지돼야지만이 부호화가 잘 되고 단기 기억에 저장이 단기 기억, 장기 기억에 저장이 잘 되고 나중에 장기 기억이 단기 기억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인출도 잘 돼요. 지금 여기서 보여요. 외부 자극이 감각 기억을 훔쳤다가 지금 단기 기억 들어갈 때 선택적 주의, 그 주의가 잘 돼야지만이 이러한 부호가 잘 되고 그것이 단기 기억에서 저장, 그리고 장기 기억에서 또 오랫동안 저장, 장기 기억이 단기 기억을 통해서 다시 인출, 회상하는데 이러한 단서가 중요하다. 그래서 인출에 있어서 장기 기억 인출에 있어서 단서뿐만 아니라 저장에 있어서 각각의 단계, 그리고 부화에 있어서도 그런 인출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바로 attention, 주의라는 것이 거기에 토대가 되어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